김동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비행과 에어라인 비즈니스, 아는 만큼 보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시대를 관통한 비행의 100년 역사 속에는 경영 전략과 문제 해결, 리스크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만으로 들어도 재미있는 비행과 비즈니스 스토리, 듣다 보면 빠져드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 서부 개척 시절 강도들은 마차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마차를 추격해 누락질을 했습니다. 강도들은 혹시 잡히더라도 살인죄로 교수대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마부를 쏘지 않았어요.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이잭. 인사가 아니라 이제 그만 세우지 하는 협박이었던 것이죠. 비행기 납치를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항터미널은 기차역과 완전히 같은 구조였어요. 탑승권을 구입한 승객은 주기되어 있는 비행기까지 각자 걸어가서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무기를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하이제킹을 시도할 수 있었던 시대였죠. 1961년부터 72년까지 미국에서만 자그마치 159건의 하이제킹이 발생했습니다. 1959년에 카스트로가 쿠바 공산화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대부분의 하이제커들은 쿠바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카스트로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환영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고전적인 하이제킹은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긴 했지만 승객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이제킹이 이루어졌고 승객들도 역시 하이제킹을 낭만적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외로운 정치 혁명가와의 우연한 동행,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하이제킹 사건은 현역인 미 해병대원이었던 라파엘 미니첼로의 TWA-085 납치 사건입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베트남전이 발발하자 해병대에 자원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을 마치고 돌아와서 파병 기간 중에 누군가 자신의 봉급을 횡령한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본부에 봉급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본부에서는 봉급 반환하긴커녕 라파엘을 군법회의에 회부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라파엘은 자신이 베트남에서 쓰던 M1 수총하고 실탄 250발을 가방에 챙겨놓고 그 길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TWA-085편에 탑승합니다. 20살의 겁없는 라파엘은 FBI하고 중간 기착지인 뉴욕에서 충격전까지 벌리면서 결국 대서양을 건너서 로마까지 비행기를 납치해 갑니다. 미국 명예의 상징인 현역 해병대원이 하이제커가 된 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하이제킹은 무기가 기내로 반입되는 것만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 연방 항공국 FAA에서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1968년 7월 조지 스매더스라는 미국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탑승객 전수 보안 검색을 하자. 이미 교도소와 군사시설에서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왜 공항 체크인 게이트에서는 검색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FAA는 단칼에 그의 제안을 기각합니다. 승객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항공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당시 항공사들은 정부가 전수 보안 검사를 법제화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로비를 했고 스매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원의원 그 누구도 FAA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납치범의 요구를 따르는 정책을 채택하죠. 항공사는 모든 주종사에게 목적지와 관계없이 쿠바 아바나 공항 차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Don't try to be a hero.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제킹이 정치적 목적에서 돈을 노린 단순 납치로 변질되면서 양상이 점점 거칠어져 갔어요. 1969년에 한 달 반 동안 자그마치 11건의 하이제킹이 발생합니다. 수준 낮은 잡범들이 너도나도 하이제킹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야 시민들도 비로소 하이제킹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FAA는 확실한 대책을 외면하고 계속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쿠바와 인접한 플로리다에 가짜 하바나 공항을 건설하자. 그런데 막대한 건설 예산과 유지비 부담으로 의회에서 무산됩니다. 그러자 FAA는 또 우리 수속하는 항공사 직원이 의심 승객을 프로파일링하자. 시선을 회피하거나 목적지나 수화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잘 대답하지 못하는 승객을 별도의 조사실로 데려가서 조사하자는 거죠. 일부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의 직무 몰입도와 전문성이 너무나 달라서 결과적으로 이 대안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뒤늦게 FAA는 스매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전수보안검사 시스템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 미 의회에서 항공운송보안법이 발효가 됩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안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이제킹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어요. 2000년 전후로 항공보안 정책을 또 한 번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9년 7월 23일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 28살의 청년이 비행 중인 기장을 살해하고 무려 517명이 탑승한 B747기가 추락할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어릴 때부터 조종사를 꿈꿔온 니시자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명문 사립고를 졸업하고 도쿄의 명문 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항시설과 승무원들이 동선을 연구합니다. 졸업을 앞둔 니시자와는 일본의 주요 항공사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면접만 보면 항상 최종 탈락했습니다. 난생 처음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니시자와는 결국 집을 나서 노숙자가 됩니다.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온 니시자와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이곳저곳에 입사 원서를 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거부당해요. 결국 니시자와는 비행기 모형이 가득한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비행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네다 공항 터미널 도면을 연구하다가 입출국장이 서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승객이 수화물로 흉기를 붙인 다음에 도착장에서 보안 검색을 받지 않고 바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이죠. 국토교통성, 그리고 각 항공사, 경찰서, 신문사에 모두 도쿄의 터미널이 이렇게 하이제킹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두 무시해요. 니시자와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요시, 먹구가 야떼하러. 내가 직접 해보이겠어. 날이 시퍼렇게 선 시카를 수화물로 붙이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자신이 제보한 방법 그대로 바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아나 061, 747-400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승무원을 위협해서 조정실 문을 열라고 협박해요. 기장은 승무원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해서 조정실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니시자와는 부기장을 쫓아내고 부기장석에 앉아서 기장에게 요코스카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집에서 비행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했던 경로였어요. 니시자와는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서 요코스카 공항에 착륙한 다음에 활주로에서 자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사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행 실력을 증명하고 항공 보안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잉 비행기는 기장과 부기장의 조종관이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종관을 기장이 놓지 않아요. 결국 니시자와는 아무리 조종을 하려고 해도 기장이 방해를 하자 주저없이 기장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대형 여객기 조종이란 것은 기수와 기울임을 1도 간격으로 조절하는 그런 정밀한 조작이거든요. 니시자와가 그 비행을 잘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비행기는 도쿄의 주택가로 추락을 하게 되고 지상 충돌 경보를 알리는 충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문 밖에 쫓겨났던 우리 부기장과 예비기장이 바로 온몸을 던져서 조종실문을 부수고 그리고 조종관을 잡고 있는 니시자를 끌어내고 바로 비행기를 회복합니다. 비행기는 도쿄 외곽의 주택가로 추락하다가 겨우 지상 300m 상공에서 아슬아슬하게 상승해서 충돌을 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죠. Keep door closed. 승객이 탑승할 때부터 완전히 하기할 때까지 조종실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객실 안에서 누군가 희생이 되어도 조종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1960년대부터 항공사와 당국은 하이제킹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경제성, 여행자의 편의, 이 사이 밸런스를 찾다가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한 것이죠.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균형이란 허구다. 모든 조직이 가진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밸런스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원의 분산을 의미해요. 예컨대 항공산업에서 안전성, 쾌적성, 정시성, 경제성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망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균형 있는 리턴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자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조직의 역량을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출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익은 가치를 따라오는 것이죠. 핵심 가치를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비즈니스 자체를 망치는 사례는 비단 항공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